네, 국내에서 메르스 4차 감염자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지요. 그러면서 보건당국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은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국회법 개정안 등으로 여전히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홍익대 정군기 교수, 동국대 김철근 겸임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메르스와의 전쟁 중입니다. 저희가 최근 한 1, 2주 동안 뉴스하면서 메르스가 가장 많이 한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만큼 메르스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저런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가 좀 늑장 대응을 했다. 이게 가장 전문가들의 큰 의견인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메르스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시는지, 형 교수님. 예, 정부가 초기에 정보 공개를 안 했다. 예. WHO 그 관계자들이 오늘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네.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면서도 이제 국회에서는 그 민간 병원에서 제대로 그 대처를 잘 했느냐. 삼성서울병원 아닙니까? 네. 삼성서울병원 그 과장, 예. 그 내과 과장을 불러다가 그 잘못한 게 아니냐고 지적을 했는데 또 이 삼성서울병원에서는 국가가 뚫린 거지 우리가 뚫린 거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이 또 어제까지 고비였다고 보는데 예. 오늘 조금 늘어났어요. 이런 거 보면은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삼성서울병원에서의 그 여파, 네. 감염 여파가 계속된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내일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초동 대응이 일단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메르스에 대한 부분이 한국에서 처음 일어났기 때문에 좀 안이한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어요. 왜냐하면 20일 날 처음 확진자가 났는데 사실 대통령이 첫 발언한 게 일주일 후 정도잖아요. 예.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삼성병원에 1호 환자는 확진했지만 네. 일주일 후에 온 14호 환자에 대해서 그렇게 그 대응을 안이하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사실상 그 진원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공개를 좀 빨리 했다면 네. 병원 공개하고 그다음에 역학조사된 부분이 그 확진 환자들이 어디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다녔는지가 네. 일반에 공개되고 그것이 병원과 의사들에게 공개가 같이 됐다면은 적어도 이런 정도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물론 지금 보건당국과 의료진 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의 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진정되는 기미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4차 감염자가 지금 최초로 나온 상황이고 그다음에 몇몇 그 평택의 경찰이라든가 서울 삼성병원의 외래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감염 경로가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지만 일단은 좀 진정 국면에 들어선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두 분 다 빠른 정보 공개와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예. 박 대통령이 지금 방미 일정까지 연기를 하면서 현장 행보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랑도 통화를 하면서 충분히 이 상황을 이해를 한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좀 날짜를 잡자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나쁜 영향이 아닐 것이다. 이런 판단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대통령이 결정을 한 뒤에 그 미 대통령하고 통화 속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상황이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면서 빨리 만나자 네. 연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박 대통령의 결정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도 잘 됐다. 그리고 오늘 이때도 환자가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매우 잘된 판단이 아니었나. 네. 사실은 가라는 얘기도 많았어요. 보수 진영이라든가 여당 쪽에서는 가라고 권유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방미를 했더라면 오늘 또 환자가 늘고 사망자 발생하고 굉장히 또 논란이 됐을 텐데 저는 결과적으로 잘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라든가 우방들의 이런 걱정도 오히려 더 저는 외교 관계에서 돈독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도 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국가 재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내의 자리를 빈다는 게 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메르스 상황이 굉장히 악화 일로로 가는 상황에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이 옳았다, 네.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결정 과정에서 미국하고 관계는 전화 통화를 해서 국무장관하고 통화도 하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네. 직접 통화도 하고 이런 외교 채널을 급하게 가동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한미 동맹이 어떤 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이제 그 결정 과정에서 당청 간의 어떤 좀 갈등이나 이견이 보이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방미 연기를 결정하는 당일날 아침에 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방미를 해라. 방미하는 게 옳다. 뭐 이렇게 지금 막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 최고위원회 그리고 1시간 이후에 방미 안 하겠다. 그러니까 연기하겠다. 이런 결정이 나오는 엇박자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당청 간에 그 연기를 하고 또 그것이 한 몸으로 어떻게 힘을 좀 모아가는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였다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런, 외교 관계보다는 그렇습니다. 내부에서의 문제가 예, 있었다.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좀 정신이 없습니다. 좀 어쨌든 그 국회법 동의안도 그렇고요.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결국 채택을 했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일단 뭐 양측 간에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이견이 있는 건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특별한 그 어떤 그 뭐 상황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주목을 받지 네. 못했고 또 야당이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리는 빨리 그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네네. 야당이 또 선뜻 동의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 문창극 후보자나 안대희 후보자에 비해서 사실은 그 황 총리 후보자가 여러 가지 그 뭐 결격 사유도 좀 있었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는 이유로 통과시켜주기에는 야당이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게 뭐 전원 퇴장도 하고 이런 모양인데 네. 과연 그 야당이 이 상황에서 끝까지 그 황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본회의 표결 참석을 거부한다든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이런 점에서 좀 아쉽고 저는 그 이왕 뭐 네. 메르스 사태가 황교안을 결과적으로 구했다고 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정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야당이 빨리 받아들이고 표결로서 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 다음 주 초에 본회의를 열어서 여당이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전에 여야 간에 합의를 본 게 모양새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 거라 흘러갈 거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인사청문 특위에서요. 그 청문 보고서를 새누리당 단독으로 네. 채택을 했습니다. 야당이 반발했는데 반발한 이유가 지금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관예우 문제를 가지고 이제 크게 문제를 삼았었고요. 청문회 과정에서도 실제로는 그 19건에 대해서 비공개를 했고 자료 제출이 미비했다. 그러니까 자료를 못 받기 때문에 제대로 청문회를 못 했는데 네. 꼭 통과시켜줄 수 있겠느냐 이런 네네. 주장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 병역 문제에 대한 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지금 그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하고는 고등학교 동기 동창 아닙니까? 사적으로는 그런데 네네. 이종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두둔하고 이렇게 통과시키기가 오히려 더 깔끄러울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보다 원칙적으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문재인 대표가 좀 통 크게 지금 시기로 봤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총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 메르스 사태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야당 대표가 좀 통 크게 대승적으로 결단을 좀 해서 나갈 필요가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네네. 합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야당으로서는 반대 표결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리고 퇴장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야당으로서는 반대하는 그 문제점이 뭔지를 분명히 국민들한테 알리고 네. 처리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이 좀 비슷했던 게 지난번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채택들이 좀 비슷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때도 뭐 여당이 단독으로 채택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기다려줬고 또 그래서 야당이 회의장에 참석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같이 참석한 가운데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단독으로 표결을 한다라고 이제 강행군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만약에 단독으로 한다면 여야가 가질 수 있는 득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서로가 부담스럽죠. 네. 그 사실은 여당도 그 단독으로 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뭐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은 그 본회의 가가지고 여야가 표결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반대할 사람 반대하고 해가지고 좋은데 그 모양새를 다듬는 과정 속에서 여러 그 방향이 있는데 저는 뭐 오늘 내일 중에도 그 야당하고 여러 가지 조율을 거쳐서 또 그 모양새 좋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참석을 해서 뭐 그렇게 표결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게 낫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그리고 거죠? 이제 뭐 아까 말씀한 대로 이완구 총리 후보자 때처럼 참석을 했다가
못 이기는 척 불만이 많아가지고 네. 나오는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김 교수님 말대로 지금 그 상황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거부하기에는 매우 좀 그 불편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네. 국회의원들이. 그런 점에서는 좀 더 그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좀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 뭐 15일까지 일단 연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상황이냐면 국회의장이 지금 그 중재안을 냈는데요. 여당은 수용한다 그러고 야당은 이제 반발하고 네.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예.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국회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요청할 수 있다로 바꾸자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장관이 해당 기관장이 그 처리한다 이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지금 문구 수정을 하자는 게 국회의장이 아닌데 네. 여당은 즉각 수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국회의장 안을 수용을 해서 정부로 이송을 했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과 청와대가 과연 협의가 됐느냐 이걸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협상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국회의 어떤 단일화를 내려고 하는 노력들은 충분히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청와대하고 사전에 거부권에 관련된 문제가 좀 협의가 돼야 되는데 네. 오늘 지금 민병 대변인 얘기에 의하면은 입장 변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좀 강경한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 현재 지금 그렇지 않아도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 예. 청와대와 국회와 여야가 이 국회법을 가지고 정쟁의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정치권으로서 이게 온당한 처사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실제로는 이게 뭐 상권 분립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본 입장에서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은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당과 청와대가 비판만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네. 법리적으로 냉정하게 따지면 그게 꼭 상권 분립 위반되는 위헌이다라고 꼭 규정하기 쉽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타협을 낼 수 있다면 가장 좋고요. 그런 부분을 낼 수 없다면은 네. 원리 원칙적인 그 처리를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한 번 본회의 의결을 했기 때문에 네네. 국회로서는 정부에 이송을 하고 정부가 그걸 검토해서 수용을 하든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로 다시 넘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본회의 상정을 안 하면 19대 국회에 폐기되고요. 네. 그다음에 상정을 해서 재의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정 의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칙적으로 한번 처리하는 해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청와대 측의 반응도 좀 지켜봐야 그렇습니다. 될 아니, 부분인 그 제가 것 말씀 좀 같습니다. 덧붙이고 네네. 싶은데 김 교수님 말씀 좀 길게 하셔가지고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정의화 의장의 리더십이 좀 돋보이는 상황에서 저는 청와대하고는 지금 얘기가 된 걸로 그 느껴집니다. 아까 야당 의원들 중에서는 청와대에서 확실하게 얘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15일로 그 연기를 미뤄줬다는 자체는 그 청와대하고의 어떤 물밑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야당의 그 요구를 받아준 거거든요. 시간 끌기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시간 끌기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야당한테도 명분을 주는 시간입니다. 명분을 그 벌기 위한 시간을 주는 거죠, 의장이. 네. 그리고 16일까지도 기다려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권에 대해서 예. 야당이 지금 선뜻 동의하기가 또 그렇잖아요. 한 번 그 표결을 해놓은 네. 건데 그걸 다시 그 바꿔야 되는 거기 부담이 때문에 그 야당 내에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모양새 좋은 그 벌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을 그 정해 주고 그 청와대 이병기 실장하고는 뭐 얘기가 됐다는 얘기 있어서 저는 이 부분도 잘 그 정의화 의장의 리더십이 발휘가 돼서 청와대에서 거부권 없이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네.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이게 그 야당의 국회법 중재안 결정이 다음 주에 있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어떤 인사청문 보수 채택 이게 또 어떤 그 딴중 걸게 되지 않을까 안 좋은 또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야당은 이 패키지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지 말고요. 개별 사안별로 예. 그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리고 본인들의 주장이 그 주장을 정확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국회법 부분은 국회법 부분대로 네. 이렇게 분리해서
대응을 해주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 평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메르스 사태라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여야와 그다음에 국회와 청와대가 정쟁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인다는 것은 전체가 공멸하는 상황입니다. 네. 네. 당정청에게 모두 다 좋지 않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예. 좀 좋은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네, 뭐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당 이야기를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새정치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구성이 돼서 이제 회의도 들어갔는데 뭐 지금까지 뭐 가시적으로 드러났던 어떤 성과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 어떤 정도로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요 비노 반노 진영이 그 문재인 그 체제에 대해서 대안 없이 공격을 하다가 저는 굉장히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우선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네. 본인들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친노적인 색깔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매우 그 혁신적인 젊은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기성, 기득권 정치 세력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비노 반노 진영을 향해서 어떤 그 다선 중진들에 대한 그 어떤 그 퇴진 얘기도 나올 것 같고 예. 아주 혁신적인 공천들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자칫 비노 반노 진영이 이러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뭐 저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지경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비노 반노 진영도 모든 걸 다 버린 상태에서 혁신한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혁신의 주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점이 굉장히 이번에 관심의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김 교수님은 이번에 그 멤버 구성이 어떻게 좀 이루어졌다고 보시고 향후 전망을 좀 한번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구성면으로만 본다면 딱 한마디로 줄이면 친노의 친이 쿠데타입니다. 네. 왜냐하면 혁신위원회가 왜 구성을 하게 됐습니까? 예. 4.19 재보선 패배에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을 비껴가기 위해서 당내 혁신위원회를 꾸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혁신위원회가 오히려 패배의 원인이 됐던 친노 패권주의를 해체하는 게 아니고 강화하는 측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야권의 핵심 지지층은 예. 집권이 가능한 정당, 수권 능력을 갖춘 야당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려면 중도 세력을 안을 수 있는 혁기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과연 그것을 해낼 수 있을런지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만 일단 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익대 정군기 교수, 동국대 김철근 겸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